지금부터 2024 헌납할 대통령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기를 진행합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 나오셨죠? 그 다음에 김희수 변호사님, 송도환 변호사님, LKB 앤 파트너스 이광범, 장순욱, 김영건, 성관정 변호사님, 이공 김선유 변호사님, 시민 김남준 변호사님, 도시 이금유 변호사님,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님, 클라스 한결 박혁, 이원재, 권영빈, 김진환 변호사님, 세록 전형호, 황영민 변호사님, 김정민 변호사님,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다. 배보연 변호사님, 배진환 변호사님, 청령의 윤갑근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에이스 최거훈 변호사님,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님, 정상명 변호사님, 송진호 변호사님, 이동찬 변호사님, 석동현 변호사님, 오욱한 변호사님, 김지민 변호사님, 청암 도병수 변호사님. 소개 안 된 분 있습니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체불한 다음 정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월 18일 한덕수 정인에 대한 주신문사항, 2월 20일 홍장원 정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피청구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3, 한덕수 정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증거 제출서 15 제출하셨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9일자 증거설명서, 증거제출, 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청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홍장원 정인에 대한 정인신문사항, 2월 20일자 증거설명서 각 증거제출 을 226까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227까지 제출. 200, 채널 A 말이죠. 예. 맞습니다. 227까지입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측은 갑호증 71의 1, 72의 2 증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동의합니다. 네. 갑 71의 1, 2는 국회 CCTV 영상으로서 비진술 증거이고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촬영 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채택합니다. 71의 3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그 촬영 이렇게 경호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문서임으로 채택합니다. 갑 72의 1, 2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220의 1, 2까지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을 195, 을 206은 동의하였으므로 채택합니다. 187의 9는 오늘 제출하신 거죠? 네. 이건 공문서기 때문에 채택하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을 213은 대통령 지휘에서 기념식 등에서 한 연설문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탄핵 정보로 제출된 을 219의 1 내지 5, 을 220의 1, 2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탄핵 정보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을 187에서 187의 9, 을 222의 1
그 다음에 을 226 그리고 227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서를 뭐 한쪽 두 쪽 잘라내서 일단 부동의하고 저희 해당 조서 전문을 저희가 참고 자료로 내겠습니다. 예. 187의 9는 공문서로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224, 1, 2는 탄핵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체부가 보류되었던 을 139의 1 내지 3도 탄핵 증거로 보이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택합니다. 오늘 제출된 227은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 나오셨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예. 우선 정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언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정언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예, 주신문 하십시오. 총리님, 임갑근 변호사입니다. 총리님은 현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셔 현재도 대한민국 총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 기술 R&D, 범죄사와 같은 사회 안전, 국방 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그러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양자 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 연구에 들어갈 그러한 그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이러한 그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네,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그 재난,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 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그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제의원권을 행사하셨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러한 그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 날 행정부가 입법부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를 그대로 지켜진 그러한 그 상황은 뭐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 부의 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쳐가지고 이런 그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때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입법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제의 요구를 합니다만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제 의결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의결을 가지고 행정부가 행한 이러한 그 제의 요구를 말하자면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하나의
삼권 분립에 의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국회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물론 우리나라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또 우리 representative democracy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이런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영국의 세처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다자주의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다자주의가 소수를 배려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수결 자체가 오히려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왜 붕괴하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쓴 많은 분들도 결국 이런 다수결 일방적인 이러한 밀어붙이는 것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왜곡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권리,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저는 증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주요 정책 실행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왔던 일들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방사선 수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법률, 이런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법안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첨단 산업과 그리고 에너지,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지금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세계 G6, G7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넘나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분위기인데요. 이런 첨단과 연관되면 결국 반도체, AI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풍부한 이런 에너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을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지금 큰 하나의 애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 원전을 확장하기 위한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 하나의 국제적인 파이낸싱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오랜 동안 지체가 되어 왔고요. 또 특히 이런 발전을 하게 되면 전력을 송배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전력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는 해상 풍력 같은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비교적 해상 풍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해상 풍력은 굉장히 많은 규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국가가 이런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해상 풍력을 하는 분들이 저항을 덜 받고 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풍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별법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어려웠습니다. 저도 2024년 4월에 새 국회가 선거가 있었고 구성이 그 후에 몇 개월 뒤에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해상풍력특별법하고 그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같이 엮어서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야당 원내대표께도 전화도 드리고 위원장들께도 전화를 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접근이 됐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도 그것이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관련 위원회들을 좀 통과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 이거는 결국 고소득 연구직에 대해서는 52시간 그 근로시간 제한을 조금 완화시키자. 지금 전 세계는 이 반도체 경쟁을 위해서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좀 비교적 그 노동 이런 규정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경향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이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노동 규정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상당히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임명한 투자 그 순회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강점은 가장 주장하는 점은 외국에서 가장 우리 산업 발전과 연관돼서 걱정하는 것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다. 특히 그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조금 자율로 해서 소득도 더 올리고 또 R&D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주지 않는 그런 국가의 첨단 산업을 갖다가 투자를 외국에서 마음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원활한 노사 문제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우리 그 당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접근을 하다가 다시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반면에 그 야당에서는 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들이 위헌성 또 국익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에게 제2 요구권 행사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헌적인 법률로 양곡관리법이 있었는데 맞는지요? 네,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한번 제2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도 제2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점점 늘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양곡의 쌀의 생산을 딴 방향으로 돌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양곡법처럼 일정한 가격에 미치지 않는 양곡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사줘야 된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거 다 저희가 개선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만약 만들게 되면 저희 판단에는 한 2020년이 되면 연간 한 2조 원 정도는 계속 이런 그 양곡을 비싸게 사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써야 할 거는 그러한 그 재정을 젊은이들이 소위 스마트 파밍 같은 데를 하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쌀에 대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딴 쪽으로 자꾸 다원화를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부득이 우리가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그 제2요구 안을 가지고 다시 그러한 그 부작용을 줄이는 그러한 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정부로서는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대표적인 국익 침해 법률로 방산 수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즉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언 감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권,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 경제단체들은 중국 등의 기술 탈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일단 제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암참이라든지 모든 그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걱정을 했고요. 뭐 우리 국내 기업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좀 더 좋은 하나의 그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가의 발전과 전 세계에 있어서의 커가는 우리나라를 좀 뒷받침하는 이런 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 내지 판검사 보복 입법,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법,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양국관리법, 노사 분열을 주장하는 노동법, 방송 장악용 방송법 등을 발의 및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총리께서도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반복하여 발의하는 6개 법안에 대해 제의요건을 행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네, 6개 법률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 제의 요구는 제의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열고 여야 간에 협의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제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어떤 국가가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우리 헌법이 마련해준 다양한 제도 중 하나라고 믿고 있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그 당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정부가 재요구한 것을 오버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 저희가 잘 압니다마는 트루만 대통령 임기 중에 재요구를 250번을 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리고 가장 그 여야 협치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78회 제의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제의요구는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과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제의요구를 합친 것보다도 아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국회에 있어서의 입법 협치가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4대 개혁, 즉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의료 개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금 개혁의 경우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후 및 청년 미래가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였는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여당이 제시한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구성 모두 야당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우선 그 모수 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몇 퍼센트 연금을 받고 은퇴를 했을 때 몇 퍼센트 그 평생 소득의 몇 퍼센트를 이자로 주는 하나의 그 보상으로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연금의 재정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자 하는 얘기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연금이라는 것을 모수 개혁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소위 연금이 파산하는
그러한 기간이 한 7년 정도 연기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같이 제도적 개혁을 같이 해야 그래도 몇십 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연금 개혁이 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과제인데요. 저는 그러한 그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모수 개혁을 일단 하고 나면 연금을 그런 더 좀 힘들고 어려운 이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은 아마 물 건너 가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금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소위 수용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지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하여튼 해결을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의해 가로막힌 주요 추진 민생 법안을 보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조세 특례 제한법과 상법 개정안,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첨단 에너지 3법, 국가 안보 등 국익 보호를 위해 간첩 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지역균형발전법 등이 있었는데 모두 야당의 반대 내지 비협조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뭐 간첩 행위 같은 것도 옛날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만을 간첩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할 그런 국제적인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딴 나라들도 간첩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필요성은 굉장히들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리더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힐 그러한 그 철학적인 그런 법률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반은 우리 국가의 안보,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인 복지, 이러한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결국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이제 이런 정말 정치권이 뭔가를 이걸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총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22건, 그 이후까지 총 29건의 탄핵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줄탄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탄핵은 이런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그러한 고위직에 대해서 어제 우리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헌법 수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이런 소추된 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저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와 우리 지금 탄핵 29건이 뭐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사표를 내고 이런 막 편법과 국가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헌법을 만들었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완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를 내서 사후적인 사람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러한 아마 전 세계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그러한 그 국가 국민의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정치권에 정말 보람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23일 총리께서 당시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공포를 할 것인지 또는 재요구를 할 것인지에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시 국무위원이 공석인 국방, 행안, 여가부 장관 제외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5명을 더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 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의결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지된 분들을 빼고 나면 16인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웃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국무회의가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일들은 다 그거는 무슨 저 의결을 하고 뭐하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또 그 심각한 거를 제가 우리 정치권에도 고난대행 시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 제도를 악용하여 국무회의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다른 한 축인 행정부를 견제를 넘어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탄핵 제도의 악용이 과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아니고 헌법과 국민 이익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그러한 그 다수결 원칙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저는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시 소수도 배려하고 또 다수와 소수가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 헌재의 판결을 제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느꼈었던 것은 헌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인가요? 그때 그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검을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 우리 헌재가 전원일치의 판결로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 봐라. 국회가 마음대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헌재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소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며칠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헌재가 전원 판결로 합의로서 결정하신 거는
그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그 법안에 발의서부터 여야가 같이 했고, 그리고 투표를 같이 참여를 했고, 제가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쳐서 단독 여당, 야당, 그때는 한 당이 임명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투표에서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국회에서 좀 정책 질의 때 좀 논쟁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는 참 그런 정신, 그런 그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우리 정치권의 정말 큰 뜻, 정말 우리 과거에 항상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입법, 사법이 잘 견제와 균형을 해가겠지만 정말 우리 이 정치권의 하나의 그런 이 국가를 하고자 국가를 위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좌와 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가가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꼬나박을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국가가 위로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정치권, 행정부, 국민, 언론, 시민단체, 노조, 기업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지금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반대신문 마치고 하겠습니다. 수신문하겠습니다.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정의는 노태우 정부에서 1993년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1996년 특허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1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참여정부에서 2004년 국무조정실장, 2007년 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망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회의 관련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제가 참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20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청구인이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영 순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예.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7인이 맞다면 그렇게 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임의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잘 모릅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카페 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쪽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거 질의를 하자 증인이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예,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네. 그냥 예,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 36교정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 장관은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조서 15쪽 하단을 보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이 조서에는 당시 증인이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제 판단은 하나의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통해 갖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국무위원 연락을 어떤 국무위원을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22시 14분에 한 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저는 다른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예.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을 어떻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시간도 그럼 9시간 넘은 건가요? 글쎄요, 대통령님을 뵙고 계엄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증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 전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있었는데요. 못한다. 예. 제가 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또 제가 한번 전화를 찾아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새로 오시도록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를 제가 아마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 제가 예. 처음으로 그분께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와주세요라고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을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을 의결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21인이므로 11인이 되어야 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제가 예.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21시 40분경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22시 17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해서 비로소 국무위원 11명이 되었다 하는데 증인 그 내용 압니까? 제가 몇 명 국무위원이 모이는지 누가 예, 잘 오는지 모른다. 이런 알겠습니다. 순서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주 장관과 조규영 장관은 실제 회의 시간은 3분도 되지 않고 발언할 기회도 전혀 없이 피청구인이 혼자 하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압니까? 글쎄요, 국무위원 개개인의 세부 상황을 잘 모른다. 제가 다 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방송까지 당일 10시로 예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어서 명백해 보이는데 당시 증인도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맞는 것이죠.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신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추가로 않다고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본건 외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변실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용영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대책견실에 돌아왔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예,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사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개개인에게- 증인에게 무슨 지시했습니까? 저한테는 그 특별한 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상적인 의전, 예를 들면 한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그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대신 참석해달라 참석하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뭐 단전, 단수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온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A4 문건이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 적혀 있는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문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냐 하는 의원의 질이 없다고 답했고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발언은 사실인데 그건 알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뭐 이미 개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10월 국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김용현 장관이 야당의 계엄 의혹 추궁에 대해서 계엄이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 발언했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당시 12월 3일 국무위원 등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피청구인에게 물어보거나 의견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적어도 김용희 장관의 경우 이 작년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그전 인사청문회 관련 사정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의결한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놓았고 이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 등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요. 그런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미리 그 계엄 해제 의결할 경우 조치를 하고 그래서 군대를 뭐 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네, 없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은 2024년 12월 4일 1시 3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국무회 의결이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고 4시 30분경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저희 판단에 대통령께 그 해제 승인을 받고 저희는 정말 그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도 예. 만들고 번호도 받고 그리고 우선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용산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좀 연락을 하고 그런 그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갑 사업장의 3 2024년 12월 10일자 제418회 11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30에서 131쪽입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의 진술에 의하면 김철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따라 2024년 12월 4일 1시 30분경부터 1시 40분경 합참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는데 이때 피청구인이 국회 법령지를 달라고 찾아줬다는데 이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이 언론으로부터 듣지도 못했습니까? 예, 이 그때 국회 법령지를 피청구인이 왜 요구했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피청구인이 국회 법령지를 찾아본 것은 예상을 벗어나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자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들은 적 없습니까? 모릅니다. 24번 묻겠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합참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약 1시 20분부터 1시 50분경 기록을 보면 정확히는 1시 16분부터 1시 47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정도까지 머물렀죠? 그런 사실은 제가 알지 전혀 못합니다. 모릅니까? 네, 그럼 25번 묻겠습니다. 정의는 2시 1분경 국회로부터 계엄 그 해제 의결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통보를 받고 2시 5분경에 대통령실로 출발해서 30분경 도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계엄 해제 건의를 했습니까? 저와 비서실장이 같이 대통령께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네,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청구인의 경우는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심판정에서 계엄 해제 결의 방송을 듣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렀다는 것은 집무실을 불렀다는 것 같은데 계엄 해제 지시를 바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가기 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한 2시 30분 정도에 비서실장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제가 불러서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집무실을 불러서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합참 지원실에 가가지고 나중에 했다는 거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냐 그걸 물어보는 네, 겁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 비상계엄의 그 요건, 헌법과憲법에 정해지고 있는 요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명백하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국 법원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 36호 중에 1 증인의 2024년 12월 13일자 피의자 신문 뉴스입니다. 증인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했고 그 외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여러 차례 필요했죠. 네,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나아가 생략하고 31화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점은 이 헌법재판소도 이미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판단을 이미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법 위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사전 절차로 차관회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시에는 제안자의 제안 성명을 거쳐야 하며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 후 해당 의안을 의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접견 시에서의 국무회의 모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의안도 없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장관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회의 내용이 기재된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 36조 중 7 오영주에 대한 진술조사 8쪽입니다. 대접견실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 오영주 장관인데 이분은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께 눈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도 못 드렸고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11명 성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시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갑 36호 중 6 조규용에 대한 진술조사 9쪽 제시하겠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저는 늦어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출력물이 없어서 안건인지 몰랐다 그렇게 했고 저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나서야 그 회의가 계엄에 관한 회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국무위원들 외에도 최상목, 조태열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이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죠. 각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통령님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계엄선법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뭐 국무효력을 작성해가지고 이 작성된 안건명 제한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의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계엄법 5조 1항에 하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증인은 이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되는지조차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문수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사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 후에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를 한 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갑제 75정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74쪽입니다. 이게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무회의 위원 중에서 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계엄령 선포안은 이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행위는 위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두 부수를 한 후에 해야 그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력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77조 4항 및 계엄법 제4조에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과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계엄법 3조는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보에 게재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도 역시 이행이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갑제 3호증이 2024년 12월 11일자 제419회 제1차 국회 본회의 기록입니다. 49쪽, 59쪽인데 증인도 2004년 12월 11일자 제419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윤건희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라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발언했고 또 같은 회의에 출석을 했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도 이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취지로 대답을 했죠. 제 답변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갑 제3호증이 3이 아니라 2입니다. 갑 3호증의 2. 2024년 12월 13일자 제419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의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는 여러 차례 이제 그 국회에 출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회의가 12월 3일자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간담회로 본다. 개의 및 종료 절차도 없었다. 간사가 없었다 하는 발언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죠. 간담회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이고요.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며 경제, 외교 문제 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막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비상계엄 및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벌어진 그러한 그 극단의 정치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절망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비상계엄 수습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법과 상식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국민 통합 없이 어느 한편의 힘만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 피천구인 쪽 주신문에서 지금 탄핵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여러 명 지금 진행 중이어서 현재 국무위원이 16명밖에 안 된다 그러셨죠.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국무위원들을 네네네. 빼고. 그러니까 네, 빼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직무정지돼도 국무회의에는 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발언은 해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최서원 씨가 제기했던 특검법 위원 소원에 대해서 따로 스터디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보고 신문만 보셔서 그런지 이 사건 결정 요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결정 요지를 네. 저희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정 요지에 보시면 사건의 특수성, 수사 대상과 인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그 정도, 그리고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결정 요지입니다. 아마 그것은 예, 최서원 씨의 건이 아니고 또 딴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어쨌든 그것도 그 같이 한번 국회에서 봐주시고요. 의결했다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서원 씨 그리고 아까 그것은 저 임기 개시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공무원 그 고위직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마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 결정에 인용 의견, 기각 의견 비율이 어땠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공부는 예. 안 했습니다. 8분 중에 4대 4였습니다. 네. 한 분만 인용 의견이 더 나왔으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며칠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 위반, 법 위반의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탄핵 남발 관련해서 답변을 이런 입법례도 잘 없는 것 같고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 계엄 사태로 지금 탄핵 소추된 거 보고도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뒷부분을 잘 못 들었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되고도 그 자리에 직무정지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 그 추가 신문 전에 잠깐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셨다가 퇴정을 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 총리께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가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 도착하셔가지고 대통령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제가 이 계엄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신인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좀 반대 의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총리께 연락을 하신 것이 결국은 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신 것은 맞는 것이죠. 저는 그건 절대로 듣지도 못했고 어떤 이유로 부르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신 게 아니라 불러서 연락을 하셔서 가셨고 가셨을 때 논의의 주제가 대화가 계엄이었던 것은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고 총리께서 도착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하셨고 실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나가시기 전까지 총리를
이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계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면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날 대통령께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신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예. 저희 개인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경황이 없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보니 양복 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장 진술에 의하면 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하여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엄 선포문은 그 당시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을까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계엄 선포문은 그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이 배포한 계엄 선포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을 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때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 못합니다. 부속실장은 그 당시 총리께서 그 문서 사업 문서에 대해서 없애자고 하시면서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례 또는 정례 국무회의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경우에는 정례 국무회의와 달리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 강요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역시 사법부와 수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 보안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병력이나 경력이 필요하게 되고 자칫하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일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국무위원들이 모이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할 상황도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더 답을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상시의 국무회의는 평상시 정례 국무회의와 동일한 형태로 소집되고 개회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자신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1993년 금융실명제 당시를
해고한 글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당시 소집 명령이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말하고 그제야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연히 사전 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 그렇지만 위원의 소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전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십니까? 제가 특별히 언급할 그런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총리께서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들어가셔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도 속속 도착을 해서 함께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며 만류한 사실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 안다고 하시면서 대사관에는 잘 설명을 하시라 하고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다고 한 사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만류하셨고 그 이유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무적 부담 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네, 저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강요들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당시 다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그런 대통령님의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무위원 11명이 서원된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외교 문제를 내가 왜 생각 안 했겠나. 나도 정말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책임감과 국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인식하는 상황과 위기감이 다르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네, 그건 기억합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는 전시사변 등 교전 상태뿐 아니라 기타 그에 준하는 이른바 비군사적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는 견해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에는 전시사변 등 교전 상태뿐만 아니라 기타 그에 준하는 이른바 비군사적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헌법 조문으로서는 읽었습니다만 예.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하여 결국 반대의 뜻을 표시한 셈인데 만약 당시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국가적 비상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더라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형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밝힐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원이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께서는 14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이셨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무게감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분명히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느끼는 그런 국정에 대한 의무감은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만류하셨고 그 이유는 사실 5년 만에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부 부담 등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실 그 대회의실에 모여서 논의한 것은 비상계엄에 관한 것이 주제이고 국무위원들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신 의견을 대통령께 개진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실제 정례 국무회나 정례 국무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물론 보통 국무회의에서 그런 그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의제다 그럼 그런 것을 놓고 국무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례 국무회에서는 안건 상정되고 거의 논의 없이 단시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통상의 국무회의의 안건 처리 국무회의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특정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 이제 총리께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비교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시의 국무회의는 평상시에 정례 국무회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하셔서 통상위기의 중요성을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각종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대통령이 거리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국헌 문란과 여러 가지 사회 혼란, 국정 마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탄핵도 조속히 종결하여 대통령이 복귀하여 이런 위기 상황을 다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그런 그 국정에 있어서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외교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 증인 비상계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었죠. 해제 국무회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시에 51회 국무회의가 열렸었잖아요. 예, 네.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예, 증인께서 주재를 하셨잖아요. 예. 그날 국무회의에서 뭔가 이대로면 나라가 국정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가 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 논의된 게 있었나요? 그때 그러한 차원의 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통상적인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였던 거죠. 그때 증인께서
그 국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바로 전날에 예산안을 12월 10일까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서 12월 3일 날 오전 10시에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청구인이 그로부터 12시간 뒤에 대국민 담화문에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거다. 지금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거든요. 이 12시간 사이에 우리나라에 뭔가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어떤 뭔가 급박한 비상사태 아니면 상황 변화가 있었던가요? 증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다는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보면 그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국회를 지칭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종북 반국가 세력,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반면에 증인은 여야 간의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피청구인이 증인한테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회의석상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도 기억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국정에 네. 대한 걱정, 네. 좌절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셨던 거지 국회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담화문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다른 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담화문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는 이 사건에서도 답변서에서도 그렇고 12월 10일자 담화문에서도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판소에서도 좀 전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은 대통령이 이 헌법 77조에 따라서 행사하는 비상계엄을 경고령이나 국민 계몽령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한 지금 물어주신 변호사님께서 네.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그 계엄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런 데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신 거죠? 큰 그러한 그 걱정이고 또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이 이 본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에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될 걸로 예상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혹시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대적견실 회의라고 할지 간담회라고 할지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아까 그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93년도 8월달에 증인께서 대통령 비서실 그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네. 네. 그때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를 보니까 그 재무부가 93년도 8월 12일 날 긴급 재정경제명령 의안을 제출하면서 의안 번호가 391호로 부여가 됐는데요. 이번 비상계엄은 의안 번호가 따로 부여되지도 않았죠. 네,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긴급 재정경제명령하고 비상계엄이 이제 헌법상 요건은 조금 다른데 긴급 재정경제명령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76조, 77조가 규정돼 있는데요. 개헌법에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국회가 만약 폐회 중이면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지를 국회가 판단하도록 빠르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때는 몰랐고요. 지금은 알고 계시죠? 사후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93년도 8월 12일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는 이런 뭐 국회에 대해서 소집을 해달라, 우리가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좀 판단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담화문 내용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시나요? 네. 비상계엄 선포 네. 담화문. 네,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담화문에서 요청하진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전 아까 그 간담회에서도 따로 뭐 국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회의 소집을 요구해라 이런 지시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하신 사실도 없으시겠네요, 피청구인이. 저는 그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2024년 12월 4일에 오후에 피청구인이 증인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가셨던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혹시 이 견해차라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이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이렇게 동의하셨다는 건가요? 비상계엄의 어떤 위법 위헌 이런 논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셨다는 거죠? 국정 안정 뭐 네. 이런 쪽이 중심. 알겠습니다. 그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 출간한 책에서 12월 4일 날 그 피청구인과 또 증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피청구인이 당시에 그 모임에서 내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 들은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같은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당시 한동훈 대표가 피청구인한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청구인이 만약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으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책에서 썼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발언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이 2024년 12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래서 깊이 자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피청구인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뭐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가 좀 잘못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논의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 건가 이런 재정, 문제였다는 거죠. 경제 이런 알겠습니다. 쪽에 그러면 수습을 할 거냐. 증인이 어제 열린 증인에 대한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을 설득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증인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피청구인을 좀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소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강했기 때문에 설득하지 못했다. 우리가 설득을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피청구인은 증인께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뭐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피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법정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야당의 폐악질로 국정이 마비가 돼서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이 이런 피청구인의 입장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설득이 가능하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그 경제수석 나오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그 아까 원전 생태계 예산이 야당이 삭감을 했다. 이거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신 걸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세대 네.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지난번에 그 산자부 장관이 국회 산자위에 2024년 12월 19일 출석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경제수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산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이렇게 담화문에 12 담화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뭐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그러나 같고요. 요 부분은 네. 아니 그러니까 원전 확인을- 생태계 관련 예산이 제가 네.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 차세대-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의 그 12월 3일 담화문하고 12월 10일 담화문은 혹시 누가 쓴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통상 이 메시지 비서관이 이 담화문을 쓰나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지금 담화문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이나 간첩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국가보안법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된 개정 법률안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근데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담화문들이 대통령의 담화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얼마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보고 논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신 적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하셨고 뭐 경제부총리도 하셨는데 그때는 야당이 지금과 달리 굉장히 협력적이었던 건가요? 정치적 상황은 엄청 달랐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때도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 증인이 국무총리를 하실 때도 거부권 2번 행사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은 기억을 기억 못 못 하겠습니다. 하시나요? 근데 그때는 비상겸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비상겸을 한 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는 국민연금 개정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학법 굉장히 알겠습니다. 아주 오랜 네, 동안 어려운 과제였지만 그것도 여야 합의로 알겠습니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훨씬 더 양극화되지 않았다. 네, 저는 증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보기 전에 아까 제가 그 방통위원장 탄핵 정죽수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그 재평가님 의견 비율이 4대 4였던 건 맞은데 원래 6분 인용되려면 6분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분 더가 아니고 2분 더 필요했다는 말씀 정정 말씀드립니다. 증인한테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걸 수 있으니까 정정 말씀드리고 이날 계엄당 지금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에요. 앞에 먼저 모였던 분들 계시잖아요. 국무위원 중에는 6분이고 저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었고 그분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분이 증인 포함 3분인데 그 시간이 8시였습니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받은 시간이. 근데 나머지 분들 중에는 제일 먼저 연락받은 게 1시간 15분 뒤에요. 9시 15분. 그러니까 증인 8시에 전화 받고 8시 45분쯤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얘기 꺼내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른 국무위원 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어떠셨냐고요? 증인도 그때 다른 국무위원들 추가로 더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네. 대통령님께 알겠습니다. 좀 더 국무위원들을 더 그리고 아까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 할 때요. 제안하겠습니다. 예.
증인. 그 보통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와 간담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위원 간담회는 뭐 지금부터 개의를 합니다. 뭐 폐회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안건을 뭐 필요하면 내기도 하겠지만 안건이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의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안 거죠? 합니다. 예. 간담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전에 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는 뭔가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거는 저는 이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각 국무위원들이 가진 하나의 그런 그 회의를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증인의 시각은 어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은 대개 그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에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는 그런 또 절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흔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12월 3일 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모였고,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또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의 공무회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뭐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갖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하면은 뭐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상당히 뭐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인 신문은 종결하고요. 소추위원 예. 보안적으로 한 두세 가지 하십시오. 증인 만일에 말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여기 8분 계십니다. 4분 재판관을 탄핵을 해가 직무가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8분이 탄핵이 되면 당연히 마비가 되죠. 4분만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예. 대법원 재판관을, 대법원 판사님들을 가반을 탄핵하면 마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그 비상계엄의 요건인 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아니, 저희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거를 제가 그러한 그 법적인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를 절차를 지켜서 국무위원들 차례로 불러서 찬반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설득해서 정하는 그런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그 가상적인 거를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11명이 모였죠.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의사 정족수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면 봤을 땐. 본래는 이게 계엄이 예상된 것이 선포가 10시인데 한 10시 27분까지 시간을 계속 지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저는 그거는 누가 어떤 사람, 어떤 국무위원들을 오시도록 했고 언제 그분들이 오셨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건 맞습니까? 저희는 제가 그 국무위원들을 많이 오시게 해서 대통령님께 그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하나의 그런 지금 우리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먼저 오신 분들은 총리님, 부총리님 또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비상계엄과 가장 밀접한 사람부터 먼저 모이셨고 그 뒤에 오신 분들은 조금 이가 떨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1명이 모이니까 국무회의를 했죠. 그건 맞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분을 나중에 하고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추위원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휴정하고요.
5시 10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석 사무관 청구인 대리인한테 전달해 주세요.